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날 거야.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쯤인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 F가 수감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느님이 종전 날짜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F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F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F가 종전된다고 하던 3월 말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전황에 따르면 전쟁이 끝날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F는 3월 29일이 되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30일에는 의식을 잃었고 3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급성 티푸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였지만 사실 정신적인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30일에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서서히 깨져서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토해보니 1944년 성탄절부터 45년 새해까지 일주일간 사망률이 엄청난 추세로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영양 상태, 노동의 강도, 전염병 등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특별 사면이라든지 포로 교환 등을 통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가 변하지 않는 현실의 절망감을 느끼면서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똑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유대인이었고 수감 생활 중에 틈틈이 동료들의 심리적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직전까지 몰린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심리적 비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소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심리적 단계는 충격입니다. 프랭클이 처음으로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한 날부터 그는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한 줄로 사람들이 길게 세워졌고 왼쪽으로 갈 사람과 오른쪽으로 갈 사람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왼쪽 건물은 목욕탕이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건물에 입장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국 가스실에 들어갔고 몇 시간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화장터에 회색 구름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처음 수용소에 들어온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오른쪽은 작업실행이고 왼쪽은 병든자가 가는 특별 수용소라고 알려주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행을 선고받았다. 수용소에 들어간 직후 느끼는 충격,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인식. 삶에서 성취해 나간 모든 것이 박탈되고 같이 있던 10명 중 9명이 가스실에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엄청난 허무함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감각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땅에 굴러다니는 시체를 봐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광경에도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 것인데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더 이상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무감각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에 대한 무감각이 자기 생존을 위한 방어도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실이 불확실하게 되면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즉, 내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과제입니다. 그렇게 공포와 무감각의 단계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때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동안 못 누렸던 자유를 만끽하며 기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빅터 프랭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억압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자유란 정신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야만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용소에서 해방되게 되면 신체적인 긴장 이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신적인 억압에 눌려 있다가 이런 것들로부터 갑자기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정신구조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통함과 환멸이라고 합니다. 환멸감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밑바닥까지 가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을 혹독하게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해방 후 심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정작 자유를 얻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차를 타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문을 열어주어야 할 사람은 그곳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자유를 얻었지만 기대해오고 상상해오던 모습과 현실의 괴리에서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한 순간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빅터 프랭클은 지옥과 같았던 3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다음으로는 프랭클이 말한 극단적 상황에서 살아남는 심리적 비법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생의 과업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입소했을 때 나치 경비병은 못치게뿐만 아니라 그가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었던 원고마저 빼앗았습니다. 프랭클은 이런 상황에서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들었다고 하고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도 작은 종이들에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 메모가 자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심리치료 이론의 재료라고 믿었고 자신만의 인생 과업을 찾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찾은 것은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준 큰 사건이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얻기 위해 인생의 과업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엄청난 일을 해야만 인생의 과업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프랭클은 모든 사람은 고유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과업은 모두 다르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온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랭클은 삶을 포기하려는 여성 환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첫째 아들을 잃은 상태였고 둘째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자살 시도를 했지만 매번 아들이 그녀의 자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프랭클은 상담하면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80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장애를 가진 이들을 돌보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프랭클은 이번에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는데 전념하는 당신의 삶을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뭔가 생각한 그녀는 다소 밝은 얼굴로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더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자각했습니다. 이 심리치료는 그 여성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아들에게 베푼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주는 과업적인 의미를 잘 찾아야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시자들의 엄격한 통제하에 주어진 작업을 했어야 했고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면서도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니죠. 전쟁의 후반기쯤에는 하루에 빵 1개가 배급이 되었습니다. 고된 작업을 감당한 칼로리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일하던 동료가 싸늘한 시체들이 되어 물건처럼 수레에 던져지는 등 인간의 존재 가치 그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프랭클은 자신의 고통을 포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밝은 조명이 비치는 따뜻한 강의실에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프랭클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이 자신의 심리치료 이론을 낼 때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극심했던 아픔과 슬픔, 절망은 조용히 멈춥니다.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고통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통에서 어떻게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에 따르면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